여러분, 저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보다가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위로 솟구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26년에서 28년 사이, 길어야 3년 안에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저는 15년 넘게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경제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봤고 2020년 코로나 쇼크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그 어떤 위기보다 기묘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사과가 100개 있었는데 갑자기 200개로 늘어났습니다. 사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럼 돈은 어떨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으면 돈의 가격, 즉 금리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을 빌리는 값인 금리가 싸져야 합니다. 이게 300년 동안 작동해온 자본주의 기본 공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중반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금리가 3%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8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뛴 겁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30%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채권 가격은 약 10% 떨어집니다. 100억 원 투자했으면 10억 원 날린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뭘 했을까요?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국은행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의 추정을 종합하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어떤 분석은 80조 원, 어떤 분석은 1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합니다. 공식 발표가 없으니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마치 난방을 최대로 틀었는데 방이 더 추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은행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행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대, 하버드, MIT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기본 원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시장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용이 없다. 구멍이 너무 커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두 가지가 다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동시에 시장에는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시장은 구멍 뚫린 배와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물을 퍼내도 밑에서 더 빠르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승객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섬뜩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럼 대체 밑에 뚫린 구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행이 숨겨온 스텔스 양적 완화와 부동산 PF 부실이 동시에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 QE,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주택 가격은 반토막 났고 은행들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연준은 선택했습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서 시장에 쏟아붓기로 국채를 사들이고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고 회사채까지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조 원 넘게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미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3배 올랐고 부동산 가격도 회복됐고 실업률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도 2010년대 내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 은행이 10년 동안 500조엔, 우리 돈으로 5천조 원 넘게 찍어냈습니다. 일본 국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 은행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영국 은행도, 캐나다 은행도 다 했습니다. 당시는 비상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 달러 가치는 2008년 대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같은 10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30% 줄어든 겁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폭발합니다. 돈은 많은데 물건은 그대로면 가격이 치솟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가 겪은 인플레이션 쇼크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가 9%까지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셋째, 국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특히 원화처럼 국제 통화가 아닌 경우 외국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돈을 찍고 있네. 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폭풍같이 올릴 때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3.5%까지 올렸습니다. 7배가 오른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긴축 모드였습니다. 돈을 조이는 정책이었죠.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회견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에 다하고 있습니다.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스텔스는 몰래 한다는 뜻입니다.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처럼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은행이 은행들에게 7일짜리 초단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걸 RP,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국채를 한국은행에 팔면서 일주일 후에 다시 사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실상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일주일 후에 갚으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일주일 후 은행이 돈을 갚고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들이 돈을 갚으러 오면 한국은행이 또 7일짜리로 빌려줬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또 빌려준 겁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형식적으로는 7일짜리 단기 대출이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주니까 사실상 자기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긴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었던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한국은행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은행들이 7일 RP를 반복적으로 차입하며 사실상 장기 유동성을 공급받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행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돈을 몰래 풀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뭐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대출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수백조 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갚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약 이 대출들이 한꺼번에 부실화되면 은행들이 연쇄 부도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시장 원리대로 망할 회사 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돈을 풀어서 시간을 벌 것인가? 한국은행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지금 훨씬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의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성실하게 버텨온 기업들입니다. 다만 빚을 돌려막으며 정상적인 수익 없이 구조적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용어일 뿐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한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A건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020년 A건설은 서울 근교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땅값 1,000억 원을 은행 대출로 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500억 원에 분양해서 500억 원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땅값이 70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00억 원 손실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여기서 정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A건설은 버텼습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푸니까 곧 회복될 거라 믿었던 겁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650억 원까지 떨어졌고 이자만 224억 원을 냈습니다. 총 574억 원 손실입니다. 2022년에 300억 원으로 끝날 일이 574억 원 재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A건설이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주고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 주니까요. A건설은 좀비가 됐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건설이 망하면 은행도 큰 손실을 보니까 차라리 대출을 연장해주고 시간을 끄는 게 나았던 겁니다. 혹시 아나요? 1년 후, 2년 후에 부동산이 다시 좋아질지 이런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A건설만 그럴까요? 한국 전역에 이런 좀비 기업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업계 추정으로는 부동산 관련 부실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뭐가 문제냐고요? 귀중한 자금을 빨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 돈이 좀비들한테 묶여 있으니 정상 기업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집니다.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문제가 터지는 순간 은행들이 연쇄 부도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열심히 샀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순매도했으며 월 단위로도 수조 원 규모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긴축인데 실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금리 움직임이었습니다.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장이 한국 경제를 불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9월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한국 자산 비중 축소를 권고한다. 이 리포트가 나간 후 외국인 매도는 더 가속화됐습니다. 외국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국채를 팔면 금리는 올라가고
동시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 환율도 오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연초 1100원대에서 지금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약 8%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도망치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썼습니다. 한국 외환보유고는 약 4,200억 달러지만 외환보유고 중 상당 부분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시장 안정에 투입 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100조 원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 국채를 적극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아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에도 분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조치입니다.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2028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비관론자들은 2026년이 고비다라고 경고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기 정리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 부실을 인정하고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망해야 할 회사는 망하게 두고 은행들도 손실을 확정하고 국가가 일부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조기 정리가 이뤄질 경우 실업률이 몇 퍼센트포인트 상승하고 상당 규모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추가 하락하고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는 정리가 끝나고 건강한 기업들만 남아서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릅니다. 이게 고통스럽지만 가장 건강한 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은행이 돈을 계속 풀면서 천천히 부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인들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천천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시나리오 실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착륙입니다. 2026년이나 2027년 어느 시점에 갑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환율이 1,600원, 1,800원으로 폭등하고 금리가 5%, 6%로 급등합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1997년 IMF와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확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정 사건이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부도, 미국 경제 급락, 국내 정치 혼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나머지는 혼합 시나리오입니다. 완전한 경착륙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특정 건설사가 부도나고 관련 은행이 흔들리고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서는 시기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채를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거나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2억 원 변동금리 대출이 있고 현재 금리가 연 4.5%이라면 월 이자가 75만 원입니다.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만약 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이자는 100만 원이 됩니다.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5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정금리로 바꾸면 수수료가 듭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와 신규 대출 수수료 합쳐서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십시오. 1년만 지나도 본전 뽑습니다. 2년 지나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납니다.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 이자는 고정이니까요.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지금 갚는 게 최선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식이나 다른 투자보다 대출 상환이 우선입니다. 확실한 수익입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위기가 오면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심지어 금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억 원이라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예금, 적금, MMF, 단기 채권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현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손해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면 현금은 매년 3%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위기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1997년 IMF 때를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 5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은 8만 원입니다. 당시 대비 60% 올랐습니다. 거기에 배당까지 받았으면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반토막 났습니다. 현금 가진 사람들이 그때 샀습니다. 지금은 몇 배가 됐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가면 14% 상승입니다. 1,000만 원어치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140만 원 이익입니다. 1억 원이면 1,400만 원 이익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달러로 분산하십시오. 너무 많이 가져가면 환율이 안정될 때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적당한 비율을 유지하십시오. 어떻게 달러 자산을 보유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달러 예금입니다. 은행 가서 달러 통장 만들고 달러 예금하십시오. 가장 간단합니다. 단점은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둘째, 미국 국채 ETF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신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ETF 사면 됩니다. 금리도 받고 환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S&P 500 같은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달러 예금 50%, 미국 국채 ETF 30%, S&P 500 ETF 20% 이렇게 분산하는 겁니다. 넷째, 안전자산에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국 자산만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모든 한국 자산이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금이 대표적입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 가격이 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온스당 800달러에서 2011년 1,900달러로 올랐습니다. 2.3배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금에 투자하십시오. 3억 원 자산이면 첼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금에 투자할까요? 실물 금을 사도 됩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1돈짜리, 10돈짜리 사서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또는 KRX 금 ETF 같은 걸 사도 됩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미국 국채도 좋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로 도망칩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소득원을 다양화하십시오. 한 곳에서만 돈을 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소득이 끊깁니다. 부업을 하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도 되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광고 수입을 만들어도 되고,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일을 받아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55세에 대기업 퇴직하셨는데 퇴진여 동안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30년 동안 쌓은 영업 노하우를 강의로 만든 겁니다. 퇴직 후 그 강의로 월 150만 원 벌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는 충당됩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주부인데 베이킹을 잘하십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더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주문 제작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버십니다. 취미가 부업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강의나 컨설팅으로 만드십시오.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익으로 만드십시오. 소득원이 2개, 3개 있으면 한 곳이 무너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특히 45세에서 65세 분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퇴직했을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스텔스 양적 완화로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걸 눈치채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6년이나 28년에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채 줄이고 현금 늘리고 달러 분산하고 금 사고 소득원 다양화하고 냉정함 유지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